그 아이는 제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잘 살아가고 있더군요. 웃고 화장하고 여행도 다니고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믿기 힘드시죠?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 그냥 마음이 예민한 거라고 넘겼어요. 며느리 눈빛이 좀 싸늘해도, 말투가 날카로워도, 요즘 애들 다 그렇지 하면서 참았습니다. 하지만요, 그 아이가 결혼 후 9개월 만에 제 아들을 떠나보냈어요. 장례식에서 단 한 방울의 눈물도 보이지 않았죠. 저는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그년을 끝까지 잡아 보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옥자, 64. 남편은 26에 일찍 떠났고, 그 이후로 아들 하나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성훈이는 어릴 때부터 착했어요. 늘 엄마, 고생 좀 그만하게 해줄게. 하던 아이였습니다. 그 말 하나에 버텼습니다. 식당 일, 청소, 학교 급식 도우미 안 해본 일이 없어요. 무릎이 부어도 허리가 끊어져도 말이죠. 그 아이가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고 어느 날 여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 예쁜 애였어요. 말도 조리 있게 하고 겉보기엔 참 공손했죠. 그런데 눈빛이 이상했어요. 겉은 웃는데 속이 웃지 않는 눈빛. 사람을 살펴보는 게 아니라 판단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마음에 걸렸지만 아들이 행복해 보였기에 말 한마디 하지 못했어요. 엄마,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아들과의 연락이 줄어들었고, 집에도 잘 안 오고, 전화하면 받지도 않고, 문자를 보내면 바빠요, 한 줄.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과로예요.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요. 그렇게만 들었는데, 그러곤 3개월 후, 그 아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약물 과다로 심장이 멈췄다는 말만 남기고요. 저처럼 며느리 때문에 밤마다 이불 속에서 울컥하며 우시는 분들 계시죠. 밤마다 이불 속에서 혼자 울먹이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내 말 꺼내면 누가 들어주기는커녕 내가 예민한 거야 라고만 하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저처럼 상처받은 분들에게 당신만 그런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을 건네기 위해서요. 그리고 지금 처음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잠시 귀 기울여 주세요. 여기는 황혼공감 채널입니다. 우리 같은 중년들이 서랍 속에 감춰둔 감정들을 꺼내어 조용히 나눌 수 있는 곳이죠. 포장 없습니다. 실제 사연입니다. 위로랍시고 달콤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아무도 들어주지 않던 이야기들을 함께 들어주는 곳입니다.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왼쪽 아래 구독 버튼도 꼭 부탁드려요. 큰 힘이 됩니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 꼭 들려주세요. 언젠가는 그 이야기가 누군가의 밤을 덜 외롭게 만들어줄지도 모르니까요. 그날도 별일 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어머니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냥 푹 자고 싶어. 무심한 말투였지만 그 뒤에 있는 기운이 묘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마치 너무 지쳐서 말하는 것도 버거운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방에 가만히 앉아 빈 침대와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언제부터였지 성훈이가 저렇게 말라갔던 게.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훈이는 눈에 띄게 수척해졌습니다. 밥맛이 없다고 했고 자주 두통이 온다 했고 말할 때마다 기운이 없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며느리는 늘 똑같은 말만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성훈이 스트레스가 많대요. 회사에서 일도 많고 야근도 많고 이럴 땐 그냥 쉬게 놔두는 게 나아요. 쉬게 놔두라니요. 아픈 자식을 두고 가만히 있으라니. 그게 엄마 마음에 가능한 일인가요? 그럼에도 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 말을 무시하면 아들이 곤란해질까봐, 괜히 더 사이 멀어질까봐.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시장 근처에 일이 있어서 잠깐 왔다며 냉장고에서 물 한 병 꺼내 마시고 부엌에 검은색 약 봉투를 하나 꺼내 보이더군요. 이거 성훈 씨 영양제예요. 요즘 기운 없어 보여서 제가 요즘 매일 챙기거든요. 그때 괜히 그 봉투를 열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며느리가 봉투를 제 쪽으로 미는 순간 손이 살짝 떨렸던 걸 저는 봤습니다. 그 순간 묘하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이건 병원에서 처방받은 거야?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은 영양제는 약국에서 살 수 있어요. 그냥 비타민이에요. 며느리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몰래 저는 봉투를 열어 약 하나를 손에 들어봤을 때 정체를 알 수 없는 알약이 6종류나 들어 있었습니다. 투명 봉지 안에 잘 정리된 알약들. 비타민이라고 하기엔 종류도 많고 크기도 크고 무엇보다 약봉지에 아무 표시도 없었습니다. 병원명도 약국명도 제조사도 없이 그냥 까만 비닐에만 담긴 약.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동네 장을 보러 나갔다가 며느리와 함께 있는 아들을 마주쳤습니다. 멀리서 봤는데도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성훈이는 더 말랐더군요. 옷이 헐렁할 정도로 말라 있었고 턱 밑엔 면도 자국이 선명하게 배어 있었어요. 예전엔 그럴 때마다 내가 손수 면도해 주곤 했는데 나는 다급히 다가갔어요. 성훈아, 엄마야, 엄마. 그 아이는 나를 보자 고개를 살짝 떨구더니 가볍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왜 이렇게 추워 보이세요? 겉옷은 안 입고 나오셨어요? 그 웃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는데 눈은 죽어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밝고 생기 넘치던 성훈이가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옆집에 사는 친구 딸에게 도와달라고 해서 그날 처음으로 며느리를 검색했습니다. 이름, 학력, SNS. 그 아이는 의외로 흔적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 딸이 페이스북도 인스타도 친구 태그도 거의 없었고 예전에 다녔던 회사도 검색이 잘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20대, 30대 여성이 SNS 흔적 하나 없이 살아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때부터 나는 이 결혼이 무엇인가 이상하다고 의심이 더욱 들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새벽 3시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성훈 씨. 병원에 있어요. 갑자기 쓰러졌어요. 숨을 잘 못 쉬더니 지금 응급실이에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다 말고 가디건 하나 걸쳐 입고 슬리퍼도 신지 않은 채 택시를 탔습니다. 얼마나 빨리 달려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병원 복도, 하얀 형광등 아래 며느리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질끈 깨물고 있었을 뿐, 눈가는 단 한 번도 젖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위급한데 왜 저렇게 침착할까? 의사는 뭐래니? 그냥 피로 누적이라네요. 과로에 스트레스가 겹쳐서 심장이 일시적으로 멈출 뻔했대요. 잠시 후 성훈이가 중환자실에서 나왔고
나는 보호자 면회로 5분간 들어갔습니다. 내 아들, 눈을 감고 누워 있었어요. 산소호흡기, 링거, 심전도기계, 다 붙어 있는 모습이 너무 낯설고도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성훈아, 엄마 왔어. 엄마가 왔다, 제발. 그 순간, 그 애가 살짝 눈을 떴습니다. 의식이 흐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입술을 살짝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그 입술, 나는 확실히 봤습니다. 엄마 조심해. 그 말을 들은 뒤 나는 제대로 숨도 못 쉬었습니다. 왜 내 아들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요? 누구를 조심하라는 걸까요?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찾자. 며칠 뒤 며느리가 잠깐 외출한 사이 나는 몰래 아들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들의 책상 위 컴퓨터 바탕화면에는 건강관리표라는 파일이 떠 있었어요. 그건 며느리가 직접 관리하던 성훈이의 건강 기록이었습니다. 그 파일 안엔 날짜별로 투약 여부, 기력 상태, 식사량 등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맨 아래쪽에는 중증 피로, 무기력 심화, 수면 장애, 이런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돌봄이 아니라 조종입니다. 아들의 몸을 천천히 아주 계획적으로 망가뜨리고 있는 기록이었어요. 그날 밤, 나는 가전 매장에 가서 작은 CCTV 카메라 하나를 샀습니다. 몰래 아들 집 부엌 천장에 달아두고 녹화 버튼을 눌렀죠. 이제부터는 말이 아니라 증거로 증명할 겁니다. 이렇게 당할 순 없었습니다. 아들을 이대로 잃을 수 없었으니깐요. 며느리가 다시 우리 집에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성훈 씨, 상태가 좀 나아졌어요. 이제 슬슬 다시 출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이 참 이상했어요. 몸도 못 가누는 애를 벌써 회사로 보낸다고요? 그날도 며느리는 늘 그랬듯 홍삼 진액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들고 왔습니다. 그 안에 약 봉투도 있었습니다. 이젠 그 검은 비닐이 내겐 하나의 경고장이었습니다. 그날 아들 집에 설치해 놓은 CCTV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들 방으로 들어가 물을 따르고 약을 꺼내 테이블에 정리하고 자기야, 약 먹어야지 라고 부르는 그 모든 순간을 나는 녹화 중이던 카메라로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을 다시 돌려봤을 때 나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녀가 꺼낸 약 중 일부는 투명한 지퍼백 안에서 꺼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통 안에서 직접 손으로 뿌려 넣은 하얀 가루, 정확히 홍삼 진액병 안에 살짝 섞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그 손놀림, 조용했고 익숙했고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화면을 멈췄고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왜 이제야 알았을까? 몇 분 후, 며느리가 아들에게 병을 건넸고 성훈이는 무의식 중에 아무 말 없이 그걸 마셨습니다. 아무도 없던 그 방 안, 카메라 속에서 내 아들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떨군 채 그 약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주방에서 녹화된 영상을 수십 번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성훈이가 다시 쓰러졌습니다. 이번엔 더 심하게 의사는 말했습니다. 심장 박동이 급격히 떨어졌으며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의 CCTV를 들고 찾아가 사정을 얘기했지만 며느리가 아픈 아들에게 약을 먹이는 게 뭐가 이상하냐며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보험회사에 확인을 해보아야겠다고. 그래서 나는 보험회사를 다니는 친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 성은이 명의로 최근에 새로 가입된 보험이 있는지 확인 좀 해줄 수 있니? 요즘 우리 성은이가 자주 아프니 확인 좀 해봐야겠어. 그렇게 친구에게 부탁했습니다. 저와 아들 보험 가입을 해준 적 있는 친구는 흔쾌히 알아봐 주었습니다. 친구는 응, 알아봤더니 최근 6개월 안에 고액 사망보장 특약이 포함된 생명보험을 2건이나 새로 가입했대. 수익자는 배우자로 되어 있다더라.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며느리가 잠시 외출한 사이 나는 조용히 아들 방 서랍장을 뒤졌습니다. 손끝에 닿는 봉투 하나. 거기엔 나 찍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성훈 생명보험. 발행일자 결혼 2개월 후. 수익자 배우자. 특약 사망 시 최대 3억 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서류를, 내가 지금까지 본 적도 없었던 문서를, 이 아이는 왜 혼자 갖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며느리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서류를 들고 며느리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게 뭐니? 그 애는 순간 멈칫하더니 곧 아주 태연한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보험이요. 요즘 젊은 부부는 다들 들어요. 회사에서도 추천해서요. 근데 왜 너가 수익자야? 성훈이도 알고 있니? 그제야 지혜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부부 일이에요. 설마 보험 좀 들었다고 이러시는 건가요? 그럼 이 약들은 병원에서 받은 처방이야? 또 시작이시네. 어머니는 왜 항상 저를 의심하세요? 저는요, 성훈 씨 걱정돼서 챙긴 거예요. 그녀는 대놓고 나를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가시처럼 꽂혔습니다. 성훈이가 여지껏 그렇게 말랐는데도 넌 왜 병원도 데려가지 않니? 아프다면서도 병원 기록 하나 없더라. 왜? 혹시 증거 남을까봐 그랬니? 지은은 더 이상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그 눈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럼 어쩌시게요? 어머니, 경찰에 가시게요? 가서 뭐라고 하시려고요? 며느리가 보험 들고 약 챙겼다고요? 요즘 세상에 그걸로 누가 믿겠어요? 그 말에 나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새벽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그 벨소리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성훈 씨가 오늘 새벽에 더 이상 듣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내가 키운 아들, 내 삶의 이유였던 아이가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는 걸.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문 앞에 서서 차가운 흰 시트를 덮은 아들의 발이 보였을 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성훈아, 엄마야, 엄마 왔어. 너 그렇게 혼자 먼저 가면 어떡해? 이 못난 엄마는 어떡하라고. 내 울음은 그저 짐승처럼 울부짖는 비명이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울었습니다. 그 아이가 떠난 날, 햇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너무 밝아서 세상이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 검은 옷을 입은 그 애는 울지 않았습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하며 고개를 숙이긴 했지만 그 눈엔 눈물 한 방울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지켜봤습니다. 장례식 내내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지친 기색도 울컥한 기색도 없이 앉아있는 모습. 아유, 저 며느리 안 됐어. 저렇게 말도 없이 앉아있잖아. 그래도 남편 죽었는데 얼마나 충격이 클까. 근데 시어머니 표정이 너무 무섭지 않아? 아이고, 저건 좀 아니지. 이럴 땐 서로 좀 품어줘야지. 나는 들었습니다. 전부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나를 이상하게 보는 눈길들.
지은은 그런 시선을 알았는지 중간중간 손수건으로 눈가를 슬쩍 훔치는 신용도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지인의 친구라는 여자가 와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지은이는 요즘 잠도 못 자고 많이 울었어요. 안 보이는 데서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에선 자꾸만 그날의 CCTV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가루약을 뿌리던 손, 말없이 건네던 홍삼벽, 그 장례식장 안에서 나는 유일하게 울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훈이 친구 몇몇이 다가와 위로했습니다. 이런 말 조심스럽지만요. 고인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아. 성훈이 눈빛이 그랬지. 그 순간 지은의 친척으로 보이는 사람이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지은이 좀 그만 미워하세요. 지금도 너무 힘든 아이예요. 그 말에 나는 손에 쥔 종이컵을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힘든 아이! 내 아들을 땅에 묻는 날 눈물 한 방울 없는 그 아이가 힘들다고? 그때였습니다. 내 안에서 끓어오르던 것이 결국 터져버렸습니다. 내 아들 죽인 게 누구인데 감히 힘들다고! 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나를 돌아봤고 지은은 당황한 얼굴로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이러지 마세요. 제발.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멱살을 붙잡았습니다. 너야, 너. 내 아들 죽인 게 너잖아. 너 그 약이 뭐였는지 내가 다 봤어. 내가 다 찍어놨어. 다 알아. 지은은 놀라며 뿌리쳤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옷깃이 엉킬 정도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지인들과 조문객들이 달려와 우리를 뜯어 말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진정하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며느리도 지금 충격이 큰데 왜 이러세요? 나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곡소리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왜 아무도 내 말을 안 믿는 거야? 왜 다들 그 애 편만 들어? 내 아들 죽었는데! 지은은 눈물을 흘리는 척하며 조용히 물러섰고 나는 상주로서도 엄마로서도 그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인연이 죽였어. 내가 밝힐 거야 다짐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그녀는 서류 가방을 챙기더군요. 어머니, 혹시 성훈 씨 사망진단서 원본 어디 두셨어요? 보험 정리 좀 하려면 필요해서요. 나는 그 순간 멱살을 쥐고 싶은 걸 참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정리할게. 넌 쉬거라. 이건 내가 할 일이야. 속으로 생각했죠. 부셔버리겠다고. 저는 증거로 남겨둔 CCTV 영상을 가지고 경찰서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거 꼭 좀 봐주세요. 제 아들이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닙니다. 며느리가 뭔가를 했어요. 담당 형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번엔 날 이상한 사람 취급하던 경찰들이 아들이 죽고 나서 이제 제 말을 제대로 듣더군요. 내용은 잘 확인하겠습니다. 영상 분석팀과 디지털 포렌식팀에 넘기고 고인의 병력과 약물 기록부터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며느리라는 애는 우리 애를 꼬셨어. 사망보험까지 2개나 들어놓은 상태니 꼭 조사해서 밝혀주세요. 억울하게 죽은 우리 아들 눈이라도 감을 수 있게. 어머니 알겠습니다. 댁에 가셔서 믿고 기다려주세요.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정식 수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수사는 시작됐고 며느리의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 내역, 약, 봉투 분석, 그녀의 계좌 흐름까지 하나씩 조사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현재로선 정황 증거만 있고 직접적인 범죄 혐의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나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세상에서 제일 길게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그 눈빛을 보면서도 모른 척 했을까? 성훈이 얼굴이 그렇게 헬쓱해질 때까지 왜 아무 말도 못 했을까? 나는 자주 성훈이 방에 들어가 앉습니다. 빈 침대, 책상 위에 놓인 책, 서랍 속 반듯한 셔츠. 그 아이가 살아있는 것 같은 그 방에서 나는 조용히 혼잣말을 합니다. 성훈아, 엄마가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해. 내가 그렇게까지 된 다음에야 엄마가 너를 끝까지 못 지켰다는 걸. 며칠 후 경찰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피해자 최지혜는 과거 3건의 결혼 이력이 있으며 배우자 모두 사망했고 모두 고액 생명보험에 가입돼 있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매번 과로 혹은 심근경색으로 처리됐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 기소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희생자의 어머니의 결정적인 증거 제공으로 덕분에 수사가 본격화되어 체포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나는 그 뉴스를 텔레비전으로 지켜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성훈아, 결국 잡았어. 엄마가 끝까지 해냈어. 널 다시 안을 순 없지만 그 악마를 이제는 세상이 알게 됐어. 세상을 향한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나의 슬픔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너 없는 시간은 여전히 멈춰 있고 그리움은 하루에도 몇 번씩 날 무릎 꿇게 하는구나, 성훈아. 자식을 놓친 애미의 마음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마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황혼공감은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